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의학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김기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활의학이 어떤 의학 분야이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임상과들이 사람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야라고 한다면 재활의학은 사람이 좀 더 기능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는 향상시켜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쉬고 먹고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생각하고 말하고 운동하는 과정들은 모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반응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기적인 반응들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의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현상들을 더 이해하고 보조해주는 의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학이 생화학, 유전체학 등의 발전에 크게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의학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공학이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환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병이나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갖게 된 장애인이 약물 치료나 또는 줄기세포 치료 등으로 다시 걷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을 착용하고서 다시 걷게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게 상용화되는데도 정말 수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질병으로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학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눈앞에 실현되고 있고 당장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미래 의학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의학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기계학습의 눈부신 발전으로 많은 꿈같은 기술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싱글 도메인에서 잘 정리된 데이터가 있을 때만 성공하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의학 문제라는 건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멀티 도메인 문제고 데이터 렐러번시가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질병의 기전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라는 게 대부분 환자들 대상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라 아직은 인공지능이 임상의학을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질병의 메커니즘을 더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인구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전체 인구 기반의 프리시전, 프리벤티브 메디슨이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의학이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학의 발전은 정보의학, 공학의 발전이 더 주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은 그 측면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썼을 때 구글에서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었던 엔지니어 중에 한 명도 사람이 몇백 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루에 한 움큼씩 여러 가지 비타민제와 알약들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인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멀티 팩토리얼한 현상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 단면들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진료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근골격계, 신경계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근골격계의 노화는 다른 계통의 노화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심장도 많이 쓸수록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신장도 많이 쓸수록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근육과 관절은 적당히 쓰고 어느 정도 많이 쓰면은 오히려 기능이 더 유지가 되고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도 어떤 의사도 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 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알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근 10년 내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사람들께, 환자분들께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얘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알약보다도, 어떤 약물보다도 운동이 노화를 늦추고 되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노화가 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금방 예측이 됩니다. 편안하게 보행했을 때 그 속도가 초속 1m가 안 되는 사람은 건강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는, 리듬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이미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은 고령에서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트레이트, 심박수, 호흡수, 체온 등등과 함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제6의 바이탈 사인으로 보행 속도를 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운동을 잘 하셔서 우아하고 빠른 걸음을 유지하신다면 오래 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은 대부분 똑같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애 없이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다가 편안하게 눈 감고 돌아가시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질병과 함께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환자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나의 한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은 장애를 삶의 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장애가 생기더라도 이걸 받아들이시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재활의학과를 찾아주시면 최대한 환자분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